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오늘부터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재무회계 파트 제1과목에 해당되는 재무회계 파트이고요. 자, 파트 1 재무회계와 이론 부분부터 먼저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 해당되는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재경관리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닌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른 개념 정리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쭉쭉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들 먼저 보도록 하고 다른 회계 정의 구분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의 정의와 구분부터 볼 텐데요. 자, 회계는 이제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인식 측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계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회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로 회계가 있는지를 봤을 때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재무회계는요. 포인트만 봤을 때요. 표에 있는 거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점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로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가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이다 보니까 일정한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게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요. 재무회계랑 상반되게 나오는 게 이제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 이게 관리회계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 두 개가 항상 상반되는 개념으로 잘 나오기도 하죠. 네, 세무회계는요. 이것도 외부정보 이용자이긴 하지만 과세관청 쪽에서 과세소득을 걷어가기 위한 부분이 세무회계 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란 무엇인지랑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고 두 번째 재무회계와 재무보고 쪽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책에 있는 내용 같이 보실게요. 재무회계, 재무제표. 자,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한 양식인 재무제표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분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5가지의 재무제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1번과 3번 이렇게 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재무보고예요. 재무보고. 이러한 재무제표라는 양식을 통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재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와 재무보고 쪽 정의와 구분은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과 포인트 되는 용어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간단히 넘어갔고요. 자, 이제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를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서 국제회계 기준이 왜 필요한지 일단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특징과 여러 가지 개념 체계 등을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시죠. 필요성은요. 기존에는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산업을 하고 뭐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국제회계 기준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글로벌화되고 그리고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외국 기업에 맞게
또 너무 우리나라 측면에서만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거나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 상호 이해 가능성도 증진되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장 촉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표에 있는 걸로 해서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네,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볼게요. 자,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 자, 원칙 중심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자, 규칙에 근거한 회계 처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에요. 그래서 재량권 없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의해서 하세요 하면 정액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요런 식이 이제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칙을 딱 정해놔요. 이것대로 하세요라는 거지만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에요. 그래서 재량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맞게 되면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대로 해야 되는 게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라면 국제회계 기준은 요런 뭐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해도 괜찮더라라고 하면서 원칙 중심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이 부여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본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에 해당이 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냥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른 점.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요. 요새는 워낙에 그런 경우가 많죠. 기업들이 지주회사가 있고 계열사들이 워낙 많이 이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문화발식 경영이 이제 너무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주회사 하나만 가지고 개별 재무제표로 해서 계열사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그 해당 회사의 계열사의 주식을 50% 이상 가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 지주회사가 그 계열사를 실제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까지 모두 다 재무제표를 다 연결해서 보고하세요라는 게 연결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는 부분.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로 해서 계열사, 지주회사나 계열사 부분을 같이 엮어서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연결회계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 네, 공정가치라는 건 이제 현재의 시장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국제회계 기준상으로는 이런 공정가치에 따라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고 점점 적용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상품, 금융부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가 공정가치 적용 확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유용한 정보를 더 주기가 좋겠죠.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공정가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은 공정가치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더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요. 공정가치 부분을 제한적으로만 공정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적용. 그리고 네 번째, 공시의 강화예요. 공시. 그리고 이거는 필요한 것만 공시하면 돼서 제한적 공시입니다.
네, 그래서 공시를 점점 이제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라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외부 이용자들이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시를 확대해라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기업 회계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국제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입니다 하면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챕터 2.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분이에요. 자, 이런 개념체계의 목적, 그리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는데, 이런 개념체계라는 부분은 어떠한 학문이든 어떤 회계라는 그런 것들, 학문이든 뭐 다른 쪽 학문이든 간에 어떠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뭐 이런 재무회계 관련된 국제회계 기준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목적을 먼저 정립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요. 가정을 세우고 또 특징이나 특성을 이제 도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떠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특징을 도출하는 이런 단계들을 개념 체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개념 체계가 확립이 되면 어떠한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회계 기준이 되겠죠. 국제 회계 기준이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든 회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 체계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쪽을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개념 체계의 목적과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통해서 이 목적 부분을 정립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개념 체계의 목적으로는요, 일단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위한 제정기구가 어떠한 법을 제정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성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적용할 건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체계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은요. 자, 정보 수요자들이 있겠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들이 있고, 그런 정보 이용을 통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정보 수요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가지고 정립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뭐 현재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 가서 A라는 기업에 가서 나 너네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너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줄래?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업이 이 사람을 뭘 믿고 주겠습니까? 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 맞게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통해서 보고하는 거가 그런 정보 수요의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사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해당되는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정보 이용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그게 2번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들은요, 뭐 청구권이라든가 뭐 재무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라는 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런 가정과 특징을 도출하게 되는 게 3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본 가정과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되겠고요. 자, 기본 가정은 계속기업 가정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계속기업의 가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기본 가정.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선 그런 개념체계에 관련된 기본 가정에서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계속기업의 가정과 다른 기업 실질 가정을
뭐 기본 과정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틀려요. 기본 과정 요거 하나만 두고 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있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요거가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과정과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그래서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라는 거, 그 부분이고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포괄적 제약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은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이다. 그래서 요거는 상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되게 헷갈리세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었거든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질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거 부분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네, 한국제 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두 가지가 근본적 질적 특성이구나 라고 해서 먼저 두 가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목적 적합성 안에의 하부 속성과 표현의 충실성 안에 있는 하부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부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이렇게 있어요. 확인 가치 또는 피드백 가치, 그리고 중요성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성. 네,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성은 어떠한 경제 기사가 났어요. 뭐 어떤 기업이 A 기업의 주식이 얼마 올랐더라, 막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났습니다. 예, 기사에 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되게 중요한 정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닐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라는 건요, 그런 경제 기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중요성을 갖는 정보라고 보시면,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현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측 가치는요, 이런 거예요. 경제 기사가 났어요. 어떠한 A 기업의 주식이 아니면 뭐 어떤 게 3분기에 뭐 매출 이런 것들이 3분기 매출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1, 2, 3분기의 매출이 몇 %씩 오르고 있는 추세라 4분기 때는 더 오를 예정입니다. 라는 게 뉴스에 났어요. 그러면 요거는 예측 가치에 해당되는 거죠. 미래에 얼만큼 오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이제 미래에 해당되는 예측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확인 가치는요. 똑같은 거 1, 2, 3분기 계속 올랐어요. 4분기에 오를 거라는 예측 가치를 봤는데 요거가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작년에 1, 2, 3분기에 똑같이 올랐는데 4분기에 또 떨어졌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확인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그래서 목적 적합한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한테 맞아야지, 외부 정보 이용자에 맞아야지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목적 적합성에 적절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은요. 자, 회계 정보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나타내려고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게 이제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부 속성으로는요. 자, 서술이 완전하고요.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돼요. 어느 특정 기업이나 어떤 특정 투자자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됩니다.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어야 돼요. 중립적 서술, 중립성, 그리고 오류의 배제. 오류가 많으면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충실성은 하부 속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두 가지가 이제 약간의 상충 관계. 두 개가 뭐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요. 조금은 다른 상충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다를 좀 적합하게 그 특성에 따라서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근본적 지질적 특성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적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질적 특성으로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건 무엇인가요? 했을 때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보기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형식의 문제. 아니면은 목적적 합성에 해당되는 하부 속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걸 넣어서 맞춰라 라는 형식의 그런 문제 유형도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 표에 있는 거 같이 보시면서 볼게요. 네, 비교 가능성이에요. 비교 가능성. 그래서 뭐 정기와 단기의 기간별로 뭐 비교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기업별로 비교할 수 있게 해둔다든가, 그렇게 비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검증 가능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적시성. 네, 그리고 이해 가능성. 네, 이렇게 해서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한 건 요 정도가 있고요. 시험 문제는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가끔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든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앞글자만 따서 외우신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령껏 좀 외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포괄적 제약 요인이에요. 그래서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 정보로부터 기대되는 효익이 있어요. 그럼 그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원가보다는 상회돼야겠죠. 초과해야지 효익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익이 비용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게 포괄적 제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포괄적 제약 요인에서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라는 부분, 이 부분 있고요.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 성과 이렇게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산부채 자본 항목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성과는요 이제 수익과 비용이라는 걸로 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와 성과에 대한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라는 부분이고, 재무상태표 쪽에 있는 자산과 부채에 있는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의 문구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자산은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거라고 기대되는 것이 자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구를 주어지고서 부채는 요거 문구가 주어지는 형식이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채도요. 파란색만 보시면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되었고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되었고 뭐 동일합니다. 발생되었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거가 부채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들을 기억해 주시면은
시험 문제 푸실 때 큰 무리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번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기준인데요. 자,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인식할 거니? 라는 거에 포커스예요. 언제 인식할 거니? 언제 인식할 거니? 요거예요. 언제냐라는 거는 확률과 측정 기준에 따라서인데요. 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합니다. 언제? 유입,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하는 부분. 그래서 인식은 이때 하고요. 자, 요소의 측정은요. 그러니까 언제 인식할까라는 거에서 인식 기준에 충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측정을 하는 부분은 얼마로 할 거니? 라는 부분이 얼마로 할 거니? 얼마로 할 거니? 라는 게 측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로? 라는 게 측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그래서 얼마로 할 거니? 라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측정 부분에 대해서 얼마로 할 거니? 라는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측정 기준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얼마로 할 거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측정 기준의 종류, 다음 페이지는 표에 따라서 이제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능 가치, 그리고 현재 가치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시점을 봤을 때요.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원가가 있고요. 내가 사오는 원가가 있고요. 내가 파는 가격, 매가가 이게 있게 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내가 사온 거고요. 사온 거. 좀 이해가 쉬우신가요? 사온 거고 판 건데요. 과거 시점에 내가 사온 거는요. 역사적 원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측면에서만 봤을 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역사적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사올 수 있는 원가가 현행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 시점에 내가 팔 금액, 요거는 실현 가능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실현 가능 가치로 인해서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현재 시점에서 내가 팔 수 있을 때 들어오는 가격은 현재 가치로 할인한 현재 가치 가격입니다. 현재 가치. 요 할인된 가격이 현재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측정 기준의 종류가 조금 눈에 들어오시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원가 빼고요. 이 세 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의 시가를 중시하는 공정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가로 3번인 측정 기준 선택은요. 이제 역사적 원가를 가장 보편적으로 측정을 하지만 우리는 공정 가치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걸 가지고 측정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2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사항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표시부터 해서 챕터 3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